자, 오늘은 박목월 시인의 하관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박목월 시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유명한 키워드는 청록파라는 키워드예요. 박목월 시인은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이렇게 세 시인이 비슷한 어떤 시적 경향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어떤 동아리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록파 시인으로 유명한 그 시인인데, 그래서 보통 자연을 소재로 하는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러한 결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관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관을 아래로 내리다 라는 뜻이 여러분 관이 뭔지 알죠? 이렇게 나무로 된 이제 다 상자인데 시신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거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이 어떤 장래와 연관이 있구나라는 거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의 제재는 하관이라는 장래 절차에서 출발을 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래하면은 보통 부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일단 정서는 당연히 슬픔이 좀 주가 되겠죠.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거니까. 그리고 태도 같은 것들도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 뭔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있었겠구나라는 시적 상황이 있겠고,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고려한다면 제목에서 얻고 갈 수 있는 힌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관이 내렸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제목의 의미가 첫 번째 줄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시적 상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시적 제재가 한 번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어떤 가까운 이의 죽음의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직유법이죠. 관을 땅 아래에 내리는 건데 마치 가슴 안에 밧줄로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관이 내 가슴에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즉 어떤 무거운 마음, 무거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내리다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하강적 이미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에서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의 이미지로 쓰입니다. 주여 용납하옵소서라고 약간 기도의 말투가 드러나죠. 이런 걸 우리가 기도의 어조라고 합니다. 즉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색채를 알 수 있겠죠. 이 작품은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있군요. 그쵸?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나라고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라고 할 때 이 하직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하직이다라는 거는 이별 인사라고 해요. 우리가 하직하고 라고 하면은 이별 인사를 하고, 이게 사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미지예요. 자, 두 번째는요. 정말 말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곧게 떨어졌다라는 느낌인 거죠. 즉 흙이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어떤 맥락적 의미도 되겠죠. 흙을 받아 하직했다라고 했으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되고요. 자, 여러분, 이별 인사가 됐든 흙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됐든 지금으로서는 어떤 죽은 이에 대한 인사이자 장래의 절차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여기선 우리가 약간 슬픔의 이미지가 당연히 드러나고요. 말 그대로 또 아래 하자잖아요. 당연히 하강적 이미지는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면 좋을 게 이 좌르르라는 말이 음성 상징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음성 상징어는 문법적으로 부사예요. 얘가 하직이다라는 말에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하직하다라는 말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수식하면 더 의미가 풍부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럼 이 음성 상징어를 통해 뭘 표현하는 거야? 이별 인사하는 상황과 흙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별 인사나 흙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죠. 어떤 정서요? 대놓고 말하진 않았겠지만 슬픔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잖아요. 화자의 정서를 음성 상징어로 수식함으로써 부각하는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한다, 부각한다, 강조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쌤 음성 상징어가 하직하다 수식하는데 이게 왜 정서예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서는요 직접적으로 제시될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깔려 있을 때도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문학을 공부하면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놓칠 때가 되게 많아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선택지를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어서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자,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웠으면 꿈에서 나왔을까요? 그쵸? 이런 부분은 그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쌤이 좀 배경 지식을 주자면요. 이 그가 화자의 아우예요.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먼저 죽어서 남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가 바로 이 시거든요.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꿈에서 내 남동생이 나를 형님 하고 부르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꿈이니까 뭐 꿈에서 나를 진짜 불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뭔가 꿈속의 어떤 외침일 수도 있겠죠. 난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다. 자, 여러분 화자는요 그 말을 듣고 오냐라고 전신으로 대답을 했대. 여러분 우리 사실 대답은 말로 하는 거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신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전신 온몸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느껴져요? 우리가 보통 온몸을 다해 이런 말을 쓰면 매우 그치 노력한다. 매우 열중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화자는 매우 간절하게 대답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 간절하게 대답을 했겠어요? 그쵸.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런 간절함이 투영이 되었겠죠.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못 들어요? 그쵸. 그는 저승에 있고요. 화자는 이승에 있잖아요. 즉, 그 사이는 단절되어 있고요. 매우 먼 거리이기 때문에 못 들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어떤 화자의 이승과 저승의 생사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소재로 한 시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다고 보는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박재삼의 한이라는 시를 보면요. 감나무 가지가 뻗어서 저승까지 이어진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거는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은 못 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반대로 단절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네 음성을 니는 어디에 있어요? 저승에 있죠. 나만 듣는 여기는 이승이겠죠.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여러분 눈과 비는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세팅이 돼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쵸?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여러분 이게 연이 이어져 있는데 떨어졌네요. 그쵸? 자,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이승이죠.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세상이래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구절이 나왔는데요. 열매가 떨어진다라는 건 여러분 열매 입장에서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더 이상 영양 공급이 안 돼요. 열매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열매가 죽었는데 툭 하는 여러분 우리 툭은요 무거운 소리예요? 가벼운 소리예요? 그쵸. 가벼운 소리를 뜻할 때 우리가 툭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쓰죠. 즉 열매가 죽었는데 그저 툭 하는 가벼운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래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고 그것이 가볍게 스치듯 지나가고 반복되는 그런 인식이 들어있는 거죠. 즉 한마디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세상에는 열매의 죽음, 식물의 죽음, 동물의 죽음, 사람의 죽음 등등
수많은 것들의 죽음이 늘 반복돼요. 그런데 세상이 망하지 않죠. 내 입장에서는 가족이 죽은 게 너무 큰일인데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내 동생의 죽음 이후에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도 세상이 멀쩡한 것처럼. 즉, 화자는요, 세상은 그렇게 죽음이 다양하고 그렇고 나 입장에서는 우리 동생이 죽은 게 너무 슬프지만 그건 역시 또 지나가는 일이다 라는 어떤 허무함, 적막함, 무상감을 느끼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열매가 떨어지면 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가 세상의 죽음이 반복되고 그것은 늘 그렇듯 흘러간다 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화자의 허무함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요. 여기는 뭐뭐한 세상, 그리고 위에서도 있었죠. 자,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개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재는 장례 절차인 하관이었고요. 주제는요. 아우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사랑하는 아우의 죽음에 대한 슬픔, 오죽 그리웠으면 꿈에 나왔겠어요. 그리움, 그런데도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가는 허무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작품은요. 죽음과 이 동생의 어떤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세상사에 대한 어떤 생각 그래서 굉장히 사색적인 시고요. 중간에 기독교적 색채 있죠. 종교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조가 쓰인 것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감정의 절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쌤 이게 왜 감정의 절제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잘 봐 얘들아. 동생의 죽음은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화자가 감정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쵸? 우리가 이 시 구절구절에서 정말 슬프겠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감정의 절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는요. 딱 봤을 때는 되게 간결하고 쉬워 보여요. 근데 설명할 게 되게 많고 뭔가 약간 너무 먹먹해서 쌤은 수업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읽고 잘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